오늘 이렇게 국토부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해서 하는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 관객 여러분과 발제자, 토론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을 제시했고요. 동시에 스마트시티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를 아주 의욕적으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무래도 외국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도 매우 아주 충실하게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많은 의미 있는 논의가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선 참여해 주신 토론자를 제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김갑성 교수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KT의 스마트시 사업팀장이신 신현욱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S3의 정미라 마케팅 본부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희탁 단장님, 또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도원 박사님, 최재정 본부장님, 그리고 유현주 매니저님도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앞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도시정책과 스마트시티를 또 두루 담당해 보신 우리 김갑성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신현욱 팀장님, 이유진 이사님, 그리고 정미라 본부장님께서 산업계에서 직접 추진해 오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논의를 포함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도시재생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김희탁 단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은 플로어에서 계신 분들도 한두 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오늘 많이 제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5분 내지 6분 정도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김갑성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김갑성입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시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이 다른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정책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스마트시티 특유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가 시범도시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 도심된 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5가지를 스마트시티형으로 하는 것을 컨설팅하겠다라는 말씀하고, 또 지금 갖고 있는 기술들을 확산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3가지를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5가지를 하는데, 제 생각엔 이게 도시재생 전체 사업이 다 스마트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매년 한 4개, 5개 정도를 이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영국의 사례, 또 일본의 많은 사례들, 또 우리나라 잘 된 것을 봤는데, 저희 우리나라 잘 됐다고 하신 분은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만나신 분 중에. 저는 밖에 나가면 저희가 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고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사실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가지고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본 사례를 많이 따라서 이렇게 지금까지 방향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도시생에 어떻게 그 스마트 도시를 이제 입히냐 하는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사업들 또 사업 방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스마트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좀 절감을 해보고 효율화하느냐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마트 도시를 하면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들고 이것을 하면서 더 이제 어르신들은 더 불편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런 것보다는 그게 아닌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그동안에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큼 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그 민간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있는데 주민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 그래서 주민이 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굉장히 레이어가 많습니다. 도시 경제 기반형도 있고 뭐 중심 시가지형도 있고 우리 동네 살리기도 있는데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이 리빙랩의 개념이고 이노베이션 랩이 되더라도 이것이 단계별로 어디까지 어느 동네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에 또 거기에 사시는 분의 요구 사항이 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 도시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비전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민간 기업 대기업도 아니고 또 정부도 아니고 반드시 주민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시고 하고 또 편하게 하려면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들어가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그 서비스는 있으나 마나 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벌써 이거는 구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혁신이 일어나는 형태의 기술 발전 구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운영 단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돼서 이제 나중에 가서 통합운영센터의 모습으로 가서 이게 지자체에 이관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고요. 스마트 도시도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떤 분을 만나면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한 분을 만나면 표준화면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작다라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보려면 글로벌한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는 우리가 주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고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좀 큰 나라들을 앞장세워서 우리 뒤에서 이익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은 우리가 벌고 앞에 얼굴마다는 딴 사람을 이렇게 내세우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도시재생에서는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체하느냐 이 스마트 기술로 예를 들어서 파킹라스를 새로 만드는 것과 이 스마트한 그 파킹 프로그램이나 공유형 파킹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대체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들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는 구체적인 대안들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 위원장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약은 안 하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현욱 팀장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KT에서 스마트 시티를 총괄하고 있는 신현욱입니다. 저희 KT는 우선 뭐 2005년부터 계속 그 부산 UCT를 필두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예전에 이제 2005년에 그 부산시의 그 관광 컨벤션 분야를 전체 이제 맡았고 있었는데, 기존 도시를 설계하고 했던 것은 좀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신도시나 판교나 아니면 동탄, 뭐 송도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기존에 이제 부산이라는 그 도시를 가지고서 저희가 KT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지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다 이제 하면서 교통과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에 관광 분야, 그리고 의료에 대한 4가지 컨셉으로 좀 이렇게 다가섰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이걸 그 추진을 할 때 저는 생각이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 쪽을 저희가 담당을 했을 때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자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요구 사항들이 뭐냐면 수익 모델을 찾아와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의 수익 모델, 그러니까 이제 LG CNS가 서울시와 해서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나 교통카드 같은 스마트 교통에 대한 스마트 카드 이걸 만들었듯이, 또 부산에서는 저희가 시티 투어라는 약간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2층 버스 도입과 그 다음에 부산 그 교통공사, 그러니까 그 관광공사를 시티 투어 하나만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지자체에서 제가 가면 그런 시티 투어 같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지금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 자체는 그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게 이제 표준화된 모델 자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좀 이제 모델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좀 해보면, 저희는 솔직히 그 민간에서의 그 대기업들은 이 재생에 대해서는 많이 그 다가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기업 참여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주도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제 다가서지는 않았고요. 아까 이제 SKT의 유현주 매니저께서 그 발표하신 그 부분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전체적인 통합 플랫폼 사업, 올해 12개, 내년에 뭐 15개 정도, 앞으로 이제 80개 정도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나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이제 다가서는 것이고요. 근데 재생은 저희가 이제 처음 달아보는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4가지 스트림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시범도시, 국가전략 R&D,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리고 지자체의 자체 발주 사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이렇게 4가지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가서는 것은 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지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공헌에 대한 부분, CSV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어제 사전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서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과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공생과 이제 자원순환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가장 좀 키워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역사회와 소비에 대한 연계에 대한 부분이 좀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마을 웨딩을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뭐 할머니들,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면서 지역에 대한 재순환, 자원에 대한 재순환 자체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 천안 청년들에서는 또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운영하시면서 지역 대학과의 이런 소비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셨는데, 저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꼭 그게 자원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나 이런 자원이 아니라 인력과 재원 자체가 순환이, 그 안에서 순환이 되면 활성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보면 어제 천안 청년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천안역에 슬로마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평택이라 천안에 자주 갔었는데요. 근데 천안역의 슬럼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그 주변이 이제 슬럼화가 되면서 지역 대학이 8개 대학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지역 대학 학생들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셨는데, 저는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를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는 그 서울 시민의 정의를 주민등록상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을 그 서울 시민으로 보시지는 않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서울에서 낮에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서울 시민에 다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도 좀 그렇게 했듯이 지자체에서도 좀 그렇게 그 개념을 좀 이렇게 도시 재생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책적으로 좀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가 제일 이제 도시 재생이나 아닌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할 때 가장 이제 아까 일본의 그 추진 전략이나 그런 걸 보면 제일 했던 게 사업성에 대한 확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잠깐 보면 중국의 지혜도시 같은 그런 걸 많이 할 때는 그쪽에서 중국에서는 약간 이제 저희 이제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이나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도시 재생이나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저는 딱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사람 중심을 하려면 기술은 좀 보조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례로 관광이나 사업에서 ICT를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면 좀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의 사람 중심으로 갈 때는 사람을 두고 봐야 되지, 뭐 통신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ICT 같은 거 많이 쓰시면 좋겠죠. 근데 사람 중심으로 가실 때는 사람을 보시고 ICT는 그거에 대한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재생 모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또 얘기하시면서 지자체 역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유진 이사님 의견 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에너지 정책 전공입니다. 그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지난 7년 동안 만들고 총괄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저희 토론문은 사실은 세션 2에 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성대골이라는 지역이고 상도 4동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인데요. 예, 우리 송경영 이사장님께서 그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다, 사람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도시재생 지역 다 이렇습니다. 노후주택에 시장에 전선은 막 어지럽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제가 2011년도 9월 달에 그 성대골 주민들이 후쿠시마 이후에 자기들 너무 충격받았다, 에너지 문제를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를 이 공간에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이거 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실천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에다가 각각의 가정에서 전기를 얼마 쓰는지, 전년 대비해서 얼마 줄이는지 이렇게 표를 모는 종이를 통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창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하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직접 생산하는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니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을 주민들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꽂힌 것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주택 단열 개선 사업이었어요. 에너지를 줄이려면은 LED도 바꾸고 뭐 멀티탭도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 비용이 드는 집, 나이가 있는 집, 그 집이 쾌적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시원해야 오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마을다 살림이라는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시장에 집수리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집을 고쳐 사는 그런 수요가 없고 또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일이니 또 이 기술이라든지 자재도 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대기업이 들어올 리는 없는 시장, 고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온갖 노력을 들여가지고 집을 수리했는데도 수익은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 협동조합은 수익률은 나빠졌지만 이렇게 에너지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전 기구라든지 미니 태양광 이런 걸 팔면서 에너지 활동들을 오랫동안 좀 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이 도시재생 사업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재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에너지, 집수리 이런 것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도시재생 지역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상도 4동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는 사업 발굴 용역을 지난 한 4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에너지라고 얘기하면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 특징도 중요하고요. 주택의 형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짜리 건물이 얼마나 노후도가 됐는지, 뭐로 마감재를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가구 형태, 1인 가구인지 노인 가구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상도 4동 일대의 모든 주택 단지에 대해서 에너지 이용 특성들을 분석해서 이런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지도는 여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역이고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주 단열 개선 사업이라든지 집중적인 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고, 여기는 주택의 노후도는 괜찮고 오히려 주민 주도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지역. 여기는 상도 4동 중에서도 햇빛도 좋고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이런 걸 하기에 좋은 지역. 이런 진단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하는데 보면은 정미소라는 곳에서 주민들과 엄청나게 토론을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로도 정비하고 외관도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겠다, 우리 집 고쳐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가구들이 노후된 주택을 고쳐서 살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국토부도 그렇고 융자 지원제도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본 결과 융자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집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가 돈까지 주면서 집수리를 하게 해야 되냐라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도시재생,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그리고 경기 부양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담아가지고 한 가구당 600만 원씩 이렇게 직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소비 중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을 도출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성대골에서 미니 태양광 리빙랩 사업을 했어요. 주민들이 태양광을 어떻게 사용하고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마을 연구원으로 해서 2년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나름의 스마트 그리드를 발견해냈습니다. 시장에 보면 상가가 요즘 여름에 폭염이다 보니까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서 6, 7, 8월 달에 계약 전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전기요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에너톡을 설치하고 또 상가 지붕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혹시 정전을 대비해서 여기 상가 상인에다가는 ESS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그냥 상인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만으로도 계약 전력량도 관리하고 정전이 됐을 때
태양광으로 저장해 놓은 이 전기를 통해서 여기 어사또 수산 이런 데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델들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줄여주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1분 안에 마칠게요. 솔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들을 마을 주민 자산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 에너지를 좀 엮는다면은 여러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주택에너지 효율화에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시프트하우스 같은 게 바탕이 됐으면 좋겠고, 스마트 시티를 하더라도 주민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재생 공유 공간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걸 태양광 주민 자산화로 수익을 주민들이 벌어서 충당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도시재생의 에너지 일자리도 하나의 주요한 요소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습니다. 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시간 관계에서 자꾸 독촉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 그중에서 주택 단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 활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미라 본부장님. 네, 저는 한국 S3라는 글로벌 GIS 기업에서 나왔고요. GIS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몇 분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제가 GIS를 정의하는 부분은 위치 정보, 요즘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공간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거기 그 산불 난 지역에 누가 사는지, 그다음 식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풍향이나 풍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누구를 먼저 구출해야 되는지, 아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분석해서 경찰이 가는 게 빠른지 아니면은 병원에 있는 앰뷸런스가 가는 게 빠른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GIS라고 저희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도시라는 거는 공간에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도시 재생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GIS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GIS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도시 재생이라고 보면 싱가포르 같은 사례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원래 만들어져 있던 그 도시예요. 그거를 좀 더, 그리고 거기에 그 싱가포르 안에 강수가 나면 문제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강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꾸 빌딩들이 침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요즘 친환경 에너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다음에 버스, 원래 지하철이 되게 낙후되어 있거든. 그런 철도가 되게 낙후되어 있는데, 그럼 이 철도를, 낙후된 철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뭐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가장 많이 출퇴근하는 지역,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버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것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예측하고 예방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게 도시재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 있는 데다가 그것들을 개발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실제적으로 10만 명이 지하철을 출퇴근을 사용을 했었는데, 버스로 대체를 하면서 오히려 버스에 10만 명의 연간 10만 명의 사람들이 버스로 출퇴근을 하면서 버스 시간은 오히려 3분에서 7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도시 재생을 통한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두바이예요. 정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에서 맨 처음에 계획을 하는데, 이 두바이시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요. 그래서 GDP를 올린다든지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 수명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지표들을 만들고 지표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빼낸다는 거죠.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 저희가 UCT 했던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다른 지역이랑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시민들이 잘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스마트 시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글로벌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마트 시티, 우리가 지금 이 시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통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LA의 시는 비전 제로라는 이니셔티브를 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무엇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그 수치를 계속 줄여가는 계속 지표로서 계속 확인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에는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수행해 나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지표를 만들고 보여줄 수 있게끔 가는 게 스마트 시티의 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초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왜를 위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거를 예측하고 우리가 예방해 나갈 수 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형식의 스마트 시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외국 도시 사례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GIS를 활용한 도시재생 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김갑성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산업계 그리고 주민 참여 그리고 GIS까지 활용해서 우리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김희탁 단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분 써야 되는지. 7번 정도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 9월에 서울시 마포의 드림센터 에너지 드림센터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환경과 도시재생에 대한 컨퍼런스였는데요. 그때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김동훈 교수님 그리고 김웅천 대표님 그리고 또 제드 팩토리의 인성 건축가님 이렇게 뵀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오늘 이 포럼 이 국제 네트워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위크 작년에 하면서 또 보스턴에서 또 실제 보스턴 주정부에서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초청해서 또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또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전야제를 했었는데 우리 이유진 이사님이나 김동원 교수님이 도시재생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초청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설명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생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태 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도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도시 문제에서 도시에서 원하는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와 건축과 이 부분을 떼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네트워크 구축 이제 시작을 했고 더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 시티 하면은 제가 이제 2014년에 이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선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홍콩에 있는 분은 이제 홍콩에서 하고 있는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이제 홍콩의 주요 이제 7개인가 9개의 주요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오피스 빌딩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시의 허리케인 셀리 이후에 그 이제 이 재난과 관련된 그런 니즈에 맞는 또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북경은 또 재밌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팜을 각 성도 주변에다가 이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농작물들을 친환경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해가지고 신도시를 스마트팜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델리인데 우리나라보다 뭐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BRT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 시티형 도시 재생을 하고 스마트 시티를 한다고 할 때 결국에 도시 문제라고 얘기할 때 거기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이제 큰 도시를 이제 서울시를 봤을 때 이제 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 기술을 넣자, 스마트 기술을 넣자, 뭐 그것도 좋은 얘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 작은 도심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5개 정도 내외로 이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이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결국에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도시재생의 그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어제 이제 전야제에서 광주에 있는 그 청년 창업가가 어떤 스마트 앱을 만들었냐면 이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무엇인지 니즈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체크할 수 있는 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마을 주민분들이 진짜 원하는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앱을 만들었던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잘 발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목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017년에 5개 내외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고양시에 하고 있는 사업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항공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항공대하고 이제 참여를 해서 항공대가 리빙랩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홍보가 되니까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가 왔었는데 뭐였냐면은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면 떨어지면 애들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있는데 그 남편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형으로 이제 하면 좋은 거지 뭐 드론형으로 하더라도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찬성을 했었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는 그 주민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유준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녹색 건축물 그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도시재생 특화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그 플로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최 측에서 시간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정책 결정자라든가 또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그 핵심 전략으로 삼아가지고 외국에까지 진출하는 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논문을 외국 걸 읽어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형의 스마트시티가 좋은데 문제는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이 큰 필요가 있지 않다. 그리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재원이 마땅치 않다 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기존 도시를 어떻게 스마트 시티 기법을 이용해서 재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스마트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상당히 참 시적절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기법도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또 단일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가급적 이런 많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걸 반영해 보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합쳐진다면은 결국은 스마트 시티 정책은 효과를 거둘 것이고 도시도 점점 더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자체와 같이 주민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